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22년도 2월 서울시 간호관리 기출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총평에서도 보셨듯이 간호관리 문제가 20문제잖아요. 그런데 점차 인적자원 관리하고 통제 부분의 비중이 훨씬 높아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22년도 2월 서울시 문제에서는 인적자원 관리가 5문제, 그 다음에 통제가 5문제예요. 그럼 20문제 중에 10문제가 이 두 챕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두 챕터 비중이 점점점 올라간 걸 볼 수 있고요. 21년도하고 비교해서도 인적자원 관리는 계속 5문제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같은 날 세종에서도 시험 봤었죠. 그런데 세종에서도 인적자원 관리가 5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이 이제 현대 시대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적자원 관리, 그다음에 통제 부분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세분하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번 서울시 문제가 전년도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전년보다 더 쉬웠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쉽게 나온다 그러면 정말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하게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죠. 자, 명령과 권한의 체계가 명확한 공식적인 조직이 핵심이죠. 그 다음에 이론화된 경로, 그 다음에 최고관리자의 지시명령이 말단에게 전달되어서 권력의 집중도가 높다. 그럼 명령을 하는 사람의 명령으로 바로 지시명령 라인은 통해서 오는 거죠. 의사소통의 속도가 비교적 빠르다 그러면 어때요? 최고상위 관리자가 명령을 내리면 일개 구성원들한테도 빠르게 전달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라인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죠. 그래서 사슬형이라고 하는 거는 금방 답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2번. 환자안전법에 따른 중대한 환자 안전사건으로 의무보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래서 실제로 시험 보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이 2번을 가지고 굉장히 답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자, 특히 여러분들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라든가 문제풀이에서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했을 겁니다. 또 기본서에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어떤 것들을 보고를 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병원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느냐라는 것들이 기본서에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볼게요. 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정맥주사해진 빈크리스틴을 척추각 내로 투여하였다.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처방 외에 그 투약 방법을 다르게 투여해서 환자에게 손해가 오는 경우, 이거는 반드시 의무보고 대상이죠.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품이 다른 약품이 투여되거나 경로가 다르게 투여되는 거는 의무보고 대상. 그 다음에 3번과 4번을 보세요. 조현병을 진단받은 환자가 다른 환자에게 갑작스럽게 달려들어 얼굴 부위를 가격한 거죠. 손상을 입힌 거고, 지혈을 위해 복부 피하 조직 자궁 부위에 두었던 꺼즈 패드 2개를 복부 안에 둔 채로 절개 부위를 봉합했어요. 이거 적신호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도 의무보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1번 보세요. 환자가 낙상을 했어요. 손목골절이 발생해서 입원 기간이 2일 연장됐어요. 자, 환자 낙상도 보고 대상은 맞아. 간호부에 보고는 해야 되는데 이거는 꼭 법에 의해선 의무보고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건 1번이에요. 그러면 지금처럼 다른 약물이 투여됐어요. 그 다음에 경로가 다르게 투여해서 심각한 손상을 입힌 경우, 또 우리가 공부했던 게 어떤 내용이 있죠? 수술이라든가 수혈, 전신마취로 인해서, 그러니까 환자가 다른 환자를 수술했거나 또 수술 부위가 달랐거나 수혈을 혈액형을 잘못 컨넥해서 환자가 손상을 입었거나 전신마취로 수술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경우도 반드시 의무보고 대상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가장 거리가 먼 거는 1번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고요. 3번. 개인적 차원과 비교해서 조직적 차원의 간호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 이것도 새로운 문제 아니죠. 우리 굉장히 많이 풀었던 문제예요.
자, 조직적 차원이니까 어때요? 지침들이 만들어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1번 간호실무 표준과 지침을 마련한다. 아마 이게 동일한 문제가 단원별 문제풀인가? 에서 여러분들 비슷하게 풀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사고의 근본 원인보다 사고 발생자에게 집중한다. 사고 발생자에게 집중하면 안 되겠죠. 근본 원인이 뭔지를 봐야 되고요. 간호실무 표준을 기초로 최선의 간호를 수행한다. 사소한 것이라도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이죠. 4번 사고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이거는 안 나왔으면 하는 문제죠. 풀면서도 저는 조금 짜증이 났던 문제. 그렇죠? 근데 이런 형태는 기출문제에서도 계속 패턴으로 나왔었죠. 가장 난이도한 문제가 가장 최근에 나온 이론이 뭐냐 이런 문제 나온다 그랬죠. 답은 1번 상황이론으로 금방 풀었을 것입니다. 5번 직무를 종류와 내용으로 분할해서 구성원에게 분담시킴으로써 효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조직화의 원리. 그러면 1, 2, 3, 4가 전부 조직화의 원리죠. 그러면 현대사회가 대규모 사회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조직의 효과성,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업무를 뭐 어떻게 나누죠? 아까처럼 직무를 종류와 내용으로 분담시켜주는 원리가 뭐냐라는 분업 전문화의 원리를 정의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2번입니다. 6번에서 가장 핵심 단어는 간호 인력을 산정하는 방법이 우리 세 가지죠. 서술적, 관리공학적, 산후공학적 이 세 가지인데 핵심 단어가 뭐예요? 시간 동작 분석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소요된 시간을 측정해서 그 시간에 따라서 인력을 산정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시간 동작 분석만 봐도 바로 산후공학적 방법이겠구나라고 금방 답을 유추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7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환자 안전 접근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환자 안전법에서 최근에 나왔던 게 근본 원인 분석과 오류 유형과 영양 분석이 최근에 많이 나왔었죠. 자, 그럼 첫 번째 가시적 잠재적인 오류의 원인을 가장 핵심 단어가 후양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죠. 후양적이라는 거는 사건이 일어난 후에 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땡만 읽어도 바로 근본 원인 분석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문제를 바꾸면 전향적이다 그러면 바로 오류 유형과 영양 분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후양적. 자, 수술 중에 환자의 몸에 이물질이 들어간 사건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럼 이것도 적신호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신호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이 근본 원인 분석이죠. 답은 4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8번 우리나라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자, 요양병원은 자율적인 인증이 아니죠. 자, 우리 병원 인증 제도는 병원급 이상 병원을 상대로 자율적으로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양병원은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죠. 그래서 법에서 지정하면서 의무 인정을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자율적인 인증이다 틀린 거죠. 의무 인증이죠. 법에서 정한. 인증 기준 충족 여부에 따른 상대평가 아니죠. 서로 비교하는 거 아니죠.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기준을 다 준수해라 라는 거고 만들어라 라는 건 절대평가를 가지고 있죠. 3번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여기까지는 맞죠. 인증의 유효기간은 우리 4년이다라는 거는 여러 번 풀어서 알고 계시는 문제죠. 전문 병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죠. 답은 쉽게 4번으로 할 수 있었고요. 자, 9번 의료의 질 구성 요소도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 첫 번째 땡, 두 번째 땡 이거 다 기본서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고 아마 이 문제는 수십 번 풀었을 거예요. 답은 금방 효과성이라고 찾을 수 있겠죠.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정된 서비스의 수행 정도, 업무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 목표가 적절한지, 그렇죠? 그다음에 장기적인 결과 등으로서의 산출, 효과성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그대로 책에 있는, 그래서 올바른 산출과 관련된 개념을 효과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죠. 10번 팀 내 모든 구성원을 동등하게 대해주고 서로 잘 알도록 하고 집단의 결속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조직 변화를 꾀하고 있어요.
자, 이 조직 변화의 전략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10번을 보면서 뭘 알 수 있죠? 우리 펠로우십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바로 뭐가 나와야 돼? 동지적인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것도 기본서에 있는 문장 그대로 나왔어요. 팀 내 모든 구성원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집단의 결속력을 증진하고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체계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11번. 전문직 간 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11번 문제 가지고도 이제 고민하셨던 분들이 제법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 현대사회에 올수록 우리 전문직 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협력에 대한 정의를 보면 둘 이상의 사람이라든가 조직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모으고 돕는 행동을 우리 협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전문 직종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 직종 사이에서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자, 간호사랑 그다음에 의사도 전문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에서는 간호사와 의사 협력 이런 부분으로 정리가 된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협력이 좋아야 되는데, 자, 좋은 점은 뭘까? 서로 협력이 전문 직종들 간의 협력이 너무 잘 돼. 그러면 서비스의 질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협력이 너무 안 좋아. 서로 자꾸 싸움이 나고 다퉈요.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면 부정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재원 일수가 증가한다든가 의료비용 증가라든가 뭐 이런 부정적인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자, 전문직 간 협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봐보세요. 전문직 간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문직에 맞는 교육이나 연수에 참여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간호사랑 의사들이라든가 그런 전문직들 사이에서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이 첫 번째 1번 문항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금처럼 이 문장에 있는 것처럼 보시면 자, 간호사의 전문적인 지식, 그 다음에 기술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었죠? 성장하라고 그랬죠.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간호사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키우려면 교육이나 연수에 참여시켜서 간호사들 스스로가 거기에 참여시켜서 자신의 지식을 습득하고 자기 스스로 전문가로 성장해야지만이 협력할 수 있는 평등한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간호사 입장에서는 간호사들이 스스로 교육 연수에 참여해서 자기의 능력을 키워야 되고 조직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간호사의 지식 기술을 조직에서조차도 개발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문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가 뭐냐면 협력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사소통의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환자 안전사고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의사소통에서 조정이 안 됐었을 때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 기술이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체계를 만들어 놓으라고요. 그래야지만이 서로 협력을 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의사소통 하면 표준화된 의사소통, 그 다음에 의료진들 간에 하고 있는 게 뭐였죠? SBAR. 우리 이거 문제풀이에서도 했었죠. 그래서 SBAR이 강조가 되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SBAR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됐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문제풀이 하면서도 SBAR 정리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적인 표준화된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서 의사소통으로 인한 에러를 방지하고, 그렇죠? 질을 올리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면 전문직 간 협력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협력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라는 거죠. 자, 서로 협력하는 문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서는 간호사의 리더십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서로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는 조직 문화가 만들어져야지만이 훨씬 협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등이 생기면 안 되겠죠. 협력을 하는데. 그래서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합리적인 보상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한 합리적인 보상 제도는 합리적인 평가 보상 시스템이 있죠. 칭찬이라든가 우리 외적 보상이 아닌 내적 보상, 그 다음에 뭐 팀 중심의 업적 평가, 보너스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자, 서로 전문직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우리 책에서는 이런 5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죠. 협력 촉진 방안이에요. 그래서 5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닭가지 1번 문항의 예가 간호사의 전문적 지식 기술을 향상시켜라 라는 내용에 들어간 겁니다. 2번, 최근 보건기관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전통적 구조적 계층을 강조한대요. 그러면 계층제고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조직을 이야기하는 거죠? 라인 조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현대사회로 올수록 계층을 넓혀라, 줄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직적인 계층 구조보다는 수평적인 팀 조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3번, 전문직 간 협력은 구성원의 갈등을 완화하고 직무 만족을 향상시켜요. 그럼 이건 흐름으로도 맞죠. 근데 뒷문장이요. 보건의료 비용 효과와는 관련이 없다고요. 비용, 여러분 협력이 굉장히 좋으면 비용 감소하는 효과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3번 문항은 당연히 틀렸고. 자, 4번 문항이요. 아마 1번과 4번에서 많이 선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든 부분의 활동을 통합하는 것이다. 활동을 조정할 필요는 있어.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서, 그다음에 서로 직업적인 한계를 지키면서 자신의 본분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 문제가 뭐냐면 모든 부분에서 활동을 통합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이 물음표예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다음 12번입니다. 의료 서비스는 일반 제품과 달리 형태가 없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이 필요해요. 자, 소멸성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이요. 자, 우리 소멸성의 문제점이 뭐죠? 저장, 재판매가 서로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룰 때 조달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자, 전략입니다. 자, 서비스 표준 설정 및 수행은 뭐죠? 어떤 거에 대한 전략이죠? 이질성의 특성에 대한 전략이죠. 그래서 표준을 만들고 수행을 하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강한 조직 이미지 창출은 무형성에 대한 해결 전략이죠. 친절하고 세심한 고객 관리는 비분리성의 특징에 대한 전략입니다. 그럼 답은 3번이 되죠. 진료 예약 제도입니다. 진료 예약 제도가 소멸성에 대한 해결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아마 20년도 제가 광주 기출문제를 설명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한번 풀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진료 예약제도, 그 다음에 낮에 내원한 고객들의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한 전략이 뭐냐라면서 그 예들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슷하게 이제 소멸성에 대한 것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때 문제도 진료 예약을 실시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TQM. TQM은 틀릴 일 없죠. 굉장히 문제 많이 나왔죠. 자, 문제 해결보다는 지속적인 질 향상에 목적을 두는 거고 나머지 1번, 3번, 4번은 전부 QA에 대한 질 보장에 대한 내용이죠. 14번 마약 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팀별로 일반 투약차에 보관하지는 절대 않죠. 자, 우리 향정신성 의약품도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데 보관을 해야 되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어때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함을 또 만들려니까 번거로우니까 우리 향정신성 의약품은 어디에 들어있죠? 마약 관리함에 같이 들어있죠. 그런데 일반 투약차에 보관한다. 당연히 틀린 거고
마약장의 열쇠는 수간호사가 보관하고 사용할 때 꺼내준다. 물론 마약관리 병동에서의 마약관리 책임은 수간호사가 지는데 수간호사님들이 회의 가고 자리에 없을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선임간호사들 주머니에 있는 거죠. 보시면 되고, 마약 처방 전에는 정보보호 차원에서 대상자의 인적 사항만 간단히 기술한다. 우리 기본 시간에 배웠었죠. 마약 처방 전에 기재되어야 될 사항에서 환자의 주소,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병명 다 써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병원의 번호, 그다음에 의사 면허번호, 서명 날인, 교부 날짜 다 들어가야 되죠. 근데 환자의 인적 사항만 간단하게 쓴다는 거니까 틀린 거고요. 투약 중지된 마약, 잔량도 마약 대정에 반드시 기록해야 되죠. 그리고 약국에 반납해줘. 병동에서 자체 폐기 처리가 아니라 병동으로 보내서, 남은 마약도 병동으로 보내서 병동 약국을 담당하시는, 마약을 담당하시는 약사님의 사인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당연히 4번인 거고요. 15번. 병동에 근무하는 일반 간호사의 직무 분석을 하려고 해요. 시간적 압박이 있는 상황이라 되도록이면 많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빠르게 직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질문지법이죠. 설문지만 만들어 놓으면 그 설문지를 전국에 있는 병원으로 쫙 뿌리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대상자들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문지법의 장점이 뭐였어요? 질문지법의 시간 소모가 가장 적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었던 것도 있고요. 조사 대상을 폭넓게 할 수 있다.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직무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획득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답은 3번이고. 자, 16번 보세요.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을 인적 자원 관리에 적용한 사례예요. 성취 욕구에 따른 업무 분담 및 배치가 우리 맥클랜드죠. 자, 사람에게는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친교 욕구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세 가지 욕구를 다 가지고 있는데 구성원들을 선발하고 뽑고 배치할 때 이 구성원들의 욕구가 어떤 게 더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성원들을 선발하고 배치한다. 또 그러한 이론을 실제 기출문제에서도 그럴 때 쓸 수 있는 이론이 무엇이냐 그래서 답을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 이렇게 풀었던 기억들이 나실 겁니다. 그럼 바로 1번이야. 그러면 2번 볼게요. 좌절 퇴행의 요소. 이 핵심 단어가 좌절 퇴행의 요소네요. 그럼 뭐죠? 이거는 무슨 이론? 알드포의 ERG 이론이죠. 그 다음에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래요. 그럼 뭐죠? 이건 어떤 이론이죠? 성과하고 보상을 해야 돼. 공정성 이론이죠. 자, 구성원에 대해서, 구성원의 성과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를 공정하게 하고 그 평가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따라줘야 구성원들이 동기부여된다 그랬었죠. 또 4번, 사회적 비교 과정을 고려한 대우를 하라 그랬어요. 공정성 이론에서 반드시 관리자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였죠? 하급자, 구성원들이 서로 비교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들은 사회적 비교 과정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문자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은 전부 공정성 이론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17번, 직무수행 평가 실시할 때 고려사항입니다. 강점이 아닌 약점만 평가하는 거 아니죠. 강점도 평가하고 그 사람이 가진 약점도 평가가 돼야 되죠. 기대되는 수행 표준이나 목표를 평가 과정 중에 생성한다? 안 되죠. 어디 해야 돼? 평가 전에 이미 설정이 된 상태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평가할 거라는 구성원들이 다 이해가 된 상태에서 시행을 해야 되죠. 근데 과정 중이니까 당연히 틀렸고 1차 평가자는 피평가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본다? 우리 1차 평가자는 누구죠? 우리 간호단위에서? 수간호사죠. 간호단위 관리자. 그러면 그 간호단위 관리자는 간호사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1차 평가자는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4번, 적어도 2사람 이상의 평가자가 한 사람의 피평가자를 평가하도록 한다. 그러면 우리가 준수사항에서 뭐가 있었지? 고과자의 복수화. 그래서 한 사람만 가지고 한 사람만 평가하면 안 되고 2사람이 가져야지 평가 오류를 더 줄일 수 있다라는 거 문장 생각이 나실 겁니다. 18번이요. 거래적 리더십을 보이는 관리자 유형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번 볼게요.
여기서 핵심 단어가 창의적인 관점을 개발하도록 격려한다라는 거죠. 물론 18번은 여러분 답이 2번인 건 바로 아시죠? 그렇죠? 간호사들이 무엇을 해야 그들이 원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게 거래적 리더십인 건 아실 건데, 자, 1번, 3번, 4번은 전부 변혁적 리더십이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변혁적 리더십에 4가지 특성이 있었죠. 정의, 요소. 그러면 그 어느 요소에 속하는지 한번 볼까요? 1번. 어떤 내용이죠? 변혁적 리더십 구성 요소에 어떤 게 속하는 걸까? 얘는 지적 자극에 속하는 거예요. 3번은 개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알맞게 임무를 부여한다. 개별적인 배려에 대한 내용이고요. 간호사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비전을 제시한다. 이거는 카리스마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서울시 시험을 보고 있을 때 저는 세종시에 가서 문제를 풀고 있었거든요. 근데 세종시 문제 이게 나왔어요. 그때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변혁적 리더십의 요소를 설명한 것이다 해놓고 1, 2, 3, 4가 변혁적 리더십의 굵은 글씨 있죠. 지금처럼 지적 자극이라든가 개인적인 배려, 카리스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놓고 옆에 땡땡이 있죠. 그걸 다 바꿔서 설명해놨어요. 그러면서 옳게 연결한 것 이렇게 문제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풀면서 역시 땡땡이를 하지 말자라는 말이 또 여기서 연결이 되는구나. 또 옳게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4가지 요소를 그대로 문장에 놓고 그 옆에 땡땡이를 다 섞어 놓고 옳은 걸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형태로 나왔다는 걸 볼 수 있죠. 19번요. 신규 간호사가 담당할 구체적인 직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교육기간 다양하고 교육 내용이죠. 간호표준 투약관리, 검사물 관리, 간호과정 적용, 환자교육, 인수인계, 간호기록. 그럼 바로 나와야 되겠죠. 직무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내용이고요. 교육 내용도 여러분들이 기본서 보면 2개인가 빠지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교육 내용을 주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해당하느냐는 기억을 하시라고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20번 우리 목표 관리는 항상 나오는 문제에서 나왔죠. 이번 역시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라고 되어 있어요. 목표 설정에 구성원들은 당연히 참여해야 되죠. 구성원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주죠. 누가 책임지는 거죠? 구성원들이 책임을 지는 거죠. 자기 목표니까, 하급자의 목표니까 명확하게 해주고 측정 가능한 성과만이 아니라 자, 측정 가능한 성과 맞죠? 측정 가능한 목표가 우리 MBO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한데 그 목표는 측정 가능한 목표죠. 그래서 측정 가능한 성과는 맞아요. 그런데 질적이고 장기적인 업무 성과를 강조하는 거 아니죠. 우리 MBO의 목표는 양적인 목표고 단기적인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성과는 강조하는 건 맞고, 그렇죠? 성과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포함하는 거고, 그다음에 질적이다, 장기적이다 아니죠? 양적이다, 단기적으로 해야 되고, 구성원이 관리자와 협의하여, 자, 상위 관리자가 아랫사람에게 맞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이 그 제시한 목표들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 계획을 설정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제도가 MBO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3번 선정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어렵지는 않구나. 그쵸? 근데 그 마음이 급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저는 가서 간호관리 문제만 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1시간 안에 60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다 보면 문제가 이렇게 파악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만 좀 실수만 안 하셔도 좋은 점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고생한 여러분들한테 힘을 주세요. 고생했고 열심히 했고 수고했다 라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